양강 후보는 어떻게 다른가? 네, 선거 막판까지 초박빙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유권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저희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충돌 지점들을 모아봤습니다. 이걸 보시면 두 후보가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장동 누가 몸통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무능, 그리고 말 바꾸기 논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다른 안보관, 마지막은 논란의 배우자인데요. 먼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은 과연 누굴까요? 이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놓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급기야 지난 2일 마지막 TV 토론회에선 이 사안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특검해가지고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그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검찰에서 사건 덮어갖고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워하실 줄 알아야지. 국민들한테 이게 뭡니까?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 거짓말이 워낙 달인이시다 보니까 못하는 말씀이 없으신데. 이현정 의원님, 네. 두 후보가 TV 토론회 내내 가장 상반된 지점을 꼽으라면 바로 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한 시각인 것 같아요. 네. 누가 몸통입니까? 뭐 그거야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결국 성남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과연 그것을 설계하고 또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한 것이 누군가,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부터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이제 불리한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장동 일당들이 2012년도 부산 저축은행 사건 때 진짜 그때의 어떤 이 기본적인 원천적인 자본들을 갖다가 축적한 게 아니냐. 즉 그 자본들을 축적할 수 있게 한 데는 윤석열 후보의 당시 검사였던 이 비호가 있었지 않은가. 그래서 그걸 연장해서 사실은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태생부터 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의문이 하는 것은 그 대장동 사업을 과연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누가 어떤 실수를 해서 이렇게 남겨뒀나, 이 문제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들이 결국은 이제 진영 싸움으로 번져지면서 결국 특검도 사실 이제 무산이 됐고, 하지만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등등을 봐도 결국은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그렇다면 본인은 이제 성남시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환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 것들은 그렇다면 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서 실제 그들이 그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끔 만들었는가? 이게 지금 검찰 수사의 가장 핵심적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런 부분들 아마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의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한 논점 중에서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지봉 교수께서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하지 않죠. 물론 저도 몸통이 누군지는 뭐 국민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이현정 의원은 누구를 지목하는지 제가 알긴 하겠는데 어쨌든 저는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관련해 수사를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했잖아요. 그 당시에 조모 씨라고 하는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녹취록이 나온 상태고요. 그 조모 씨의 변호인이 박영수 특검입니다. 그 특검을 소개해 준 사람이 김만배 씨고요. 그리고 김만배 씨 녹취록 보면 윤석열 후보 관련된 발언이 2개나 나옵니다. 내 카드면 죽는다, 뭐 영장 치면 죽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아버님 댁을 구입한 거 물론 예. 우연일 수 있겠지만 그 우연이 어떻게 김만배 씨하고 이렇게 연결됐는지도 의문이고요. 50억 클럽에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다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인국과 연관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그리고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그럼 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았다거나 이와 관련된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는 어떤 증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마치 이재명 후보를 몸통이라고 지적하고 지목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보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특검도 아까 우리가 그 대선 토론에서 마지막에 특검 5번이나 얘기했잖아요. 특검하자고. 그전에 그렇게 모든 부분 다 포함해서 특검하자고 윤석열 후보께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5번이나 묻는데 계속 특검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만약에 본인이 자신 있으시면 특검 합시다. 뭐 대통령 누가 되든. 그건 특검에 동의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이제 와서 특검을 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전제가 이거예요. 선거 끝나고 하자는 거였어요. 예. 이제 와서 특검하자는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양측 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다 불만이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특검으로밖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하면 그 대통령 된 사람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럼 결국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예. 국민들도 그렇게 특검으로 해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검찰이 수사하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본인이 만약에 그냥 거기서 동의합니다 합시다 이랬으면 더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저는 의혹이 더 커진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대장동 의혹 공방이 이어지는 이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간 사업자가 출자금 대비 1,000배 넘는 배당금을 챙겼는데, 이 과정에서 민관 유착 그리고 50억 클럽 의혹까지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성남의뜰에 SK투자증권이 3억 6%를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정금전 신탁이라고 해가지고 SK증권은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고 실질적인 투자자는 뒤에 있었어요. 그 투자자가 누구냐? 이른바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였는데, 이걸 갖다가 봤더니 그 천화동인 2호가 가장 적은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872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배당금이 무려 101억 원. 네. 제일 많이 투자한 게 1호거든요. 1호는 얼마를 투자를 했냐면 1억보다 조금 더 많은 1억 405만 원, 465만 원. 그런데 얼마를 받아갔냐면 1,208억을 받아갔어요. 이걸 다 합치면 1호부터 7호까지 다 합치면 SK투자증권에 특금 해가지고 그 3억인데, 이걸 갖다 배당금 다 합치면은 3,463억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남의뜰에다가 화천대유가 딱 1% 갖고 있었는데 5천만 원 투자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577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다 합치면은 무려 4,040억을 받아간 거죠. 3억 5천만 원 투자를 하고 예. 1,000배 이상을 갖다 받아간 건데, 근데 투자금과 실제 쓴 비용은 좀 다른 개념인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받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즘 같은 세상에 코로나 치료약도 만든 게 아닌데 이런 수익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가능할까? 저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네. 어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서로를 향해 도둑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장외 공방을 벌였습니다. 두 후보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동의하는 말인데,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도둑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도둑이 선량한 도둑 잡는 사람한테 도둑이라고 뒤집어 씌우더라. 이게 정치입니다. 이게 정치가 있는 힘을 다 모아가지고 국민이 맡긴 일을 제대로 하는 게 본령일진데, 자기 사욕이나 채우고 제 주머니 채우다가 그거 막는 선량한 정치인이 있으면 뒤집어 씌워가지고 퇴출시키고 좌절시키고, 정치만 똑바로 하면 나라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부정부패의 원흉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여러분. 법카 정도는 애교입니다. 오늘은 또 나라에 돈은 많은데 도둑이 많다 이럽니다. 지 얘기입니다. 도둑놈이 많다고요? 누가 도둑입니까, 여러분? 국민의 재산을 약탈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뻔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같은 경쟁하는 대선 후보로서 참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네, 이 대장동 공방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텐데요.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대장동 특검을 두고 여야가 또 충돌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장동 이슈에 이어서 또 여야 후보가 결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대목, 무능과 말바꾸기 논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세 내내 능력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그 장면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국정도 모르면 어떻게 국정을 합니까? 머리를 빌리려면 머리라도 있어야 된다는 우리 김종인 박사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면장도 알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아는 거 없이 남의 머리만 빌려서 하겠습니까? 한 집안에도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이 술 마시고 가족들 돌보지도 않고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막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그 집안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윤석열 무능론을 띄우고 있는 건데요. 윤 후보의 어떤 발언이 논란이 됐는지 지난 토론회 장면들 준비해봤습니다.
이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알리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리백. 알리백이 뭐죠? 아. 네, 폐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이 주식 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 교제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뭐고?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것을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놀라운 말씀을 들어서 네, 최지명 교수님, 이재명 후보가 유세도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능력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것에서 분명히 본인이 비교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국민들도 그 부분을 인정할 거라고 저는 봐요. 행정 능력이나 행정 경험을 봤을 때 이제 그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선거판이 구도와 인물론 두 개가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도론으로 본다면 정권 심판이 워낙 높기 때문에 워낙 높은데 이제 저는 나중에 많은 부분 저는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은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대선이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상당히 높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가까워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어떤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윤석열 후보는 최대한 지금 활용해서 본인이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하는 전략을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인물론과 능력론이에요. 예. 그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으로 승부를 걸어야 결국 대결에서 본인이 우위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저는 충돌한다고 보거든요. 막판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막판에 가면 인물론이 더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생각이 다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충돌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결국 대선의 결정적인 어떤 승리의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반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거짓말을 일삼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는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지 마십시오. 부패한 사람들은 거짓말이 직업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인입니까? 부정부패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진실입니다. 부패 사범은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이름 빼고 전부 거짓말입니다. 네, 윤 후보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재명 후보의 몇 가지 발언이 있는데요. 그 발언 직접 들어보시고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가면 뭐 힘이 쫙 나죠. 제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을 합니까? 하고 싶어도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거지. 세상에 대놓고 국민을 대체 뭘로 보는 거겠습니까? 지금도 이런데 진짜 대통령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이현정 의원님,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말 바꾸기 논란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게 이제 지도자의 신뢰성하고 이제 같이 연결되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어제 이야기 다르고 또 오늘 이야기 다르고 장소에 따라서 이야기 다른다면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의 진실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믿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이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 아프간 대통령은 바로 이제 외국으로 먼저 도피를 해버렸죠. 네. 근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들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무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나는 국민들과 끝까지 하겠다. 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또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이제 국가 지도자의 하나의 신뢰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대통령의 능력 문제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에 100만 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있어요. 다 각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은. 결국은 이 100만 명의 공무원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의 능력은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가. 즉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즉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뭐 알리백인지 뭔가 이걸 모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중요한 어떤 흐름과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외교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 보면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뭐 이 검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의 부족,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성에 대한 이제 이 부분은 저는 뭐 충분히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로부터도 뭐 지지를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두 가지 짚어봤습니다. 대장동의 몸통은 누구일까? 그리고 무능과 그리고 말 바꾸기 논란 서로를 향해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양강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 세 번째로 저희가 제시하고 싶은 건 너무나 다른 안보관입니다. 팽팽하게 맞선 서로의 안보관, 유권의 선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통령 선거를 나흘 앞두고 올해 들어서만 9번째 무력 시위를 단행한 건데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TV 토론을 통해서 극명하게 다른 안보관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 도발 그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 비율을 맞추고 굴종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평화가 얻어지질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위협하고 거칠게 대해서 전쟁의 위험 제고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진짜 평화다, 중요하다.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힘을 통한 억지력이 평화를 만든다. 윤 후보의 주장입니다. 정혁재 변호사님, 네네. 국방부에서 법무실장을 또 지내시기도 하셨잖아요. 네네. 이 두 가지 안보관이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은 사실은 안보가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다 붕괴된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와중에 또 북한 오늘도 또 뭔가를 갖다 또 쐈는데 사실 평화와 안보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두 분 다 일치할 거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억지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러한 대화는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표현이 조금 틀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안보 이슈로 충돌했던 두 후보 TV 토론회에서 했었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 동맹까지 가야 되는지 아직 뭐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시에 한반도에 네.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그렇죠. 하시겠습니까? 저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 그럼 미국 MD는? 네, 파장이 커지자 이 후보 자신의 표현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가 우리나라와 일본이 군사 동맹까지 갈 상황은 오지 않았다고 말한 점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너무 다른 두 후보의 안보관,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꾸 이상하게 안보관에 대해서 언론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 이재명 후보가 평화를 얘기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얘기하는 거를 마치 군사력을 전혀 증강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몰아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군비를 뭐 증강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군사 예산을 깎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필요하면 더 증강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 맥락 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거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평화 얘기하면서 마치 군사력을 삭감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건 저는 정말 잘못했다고 그렇진 생각합니다. 않지만 윤석열 후보가 억지력을 얘기하고 뭐 선제타격도 억지력이 하나일 텐데 얘기할 때마다 그것을 마치 평화를 깨는 것으로 비판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선제 타격이나 아니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얘기하는 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안보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평화를 얘기하니까 군사적인 준비를 전혀 안 하는 것이다. 그건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튼튼한 군사력과 한미동맹 위에서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걸 지적하는 것은
선제 타격을 얘기하고 아니면 먼저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기해서 아까 뭐 정익진 변호사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튼튼한 안보와 국방력 위에서 평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게 없이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지금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배경 위에서 평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혹시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대화와 평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저는 튼튼한 안보력 위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윤석열 후보의 일본군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나중에 이제 전제로 한 거긴 하지만 그게 뭐 앞에 부분의 가능성 자체를 열어놓은 것 자체도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떤 형태로든 일본 자유대가 우리나라에 지상군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건 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군사동맹도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군사동맹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은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라면 이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일 테고 또 미중 간의 갈등이 워낙 심하고 지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아마 얽혀 있기 때문일 텐데 이번 선거가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한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일견 동의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셨죠. 흉악한 사드보다 보일러를 놔드리겠습니다. 이걸 중청지에 가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로 여기에 저는 이재명 후보의 안보관이 극명하게 표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평화라는 게 또 이 대화라는 게 뭐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보시면 우크라이나가 무슨 뭐 대화를 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침공을 당했습니까? 결국 평화를 원치 않아서 저렇게 침공을 당했습니까? 이 국제 질서라는 것은요. 강대국 또 힘이 있는 또 핵무기 갖고 있는 나라들의 어떤 일방적인 요구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이것에 대한 억지를 가지고 또 우리를 함께 쌓아줄 수 있는 동맹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저는 거기에 결국은 핵심이 있는 것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결국은 이제 친중, 친북 이런 노선들을 견지해 왔습니다. 지난 2년간 한미 군사훈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서먹하게 돼 있었죠. 자, 이번 러시아 제재에도 우리가 먼저 나오지 않아서 뒤늦게 우리가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 10개국 정상들과 통화를 했는데 거기 우리나라가 빠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럼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지난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침공을 했을 때 유엔의 16개 국가에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5만 명 이상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과연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한미동맹을 더 철저히 하고 억지력을 더 확보해야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 대화를 원치 않 당연히 대화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 대화의 전제가 우리의 안보를 어떤 면에서 해치면서 우리의 안보를 흐트러뜨리면서 할 경우는 그만큼의 대가가 돌아온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측면이 이 이재명 후보가 제시했던 사드냐 보일러냐 저는 그 논쟁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니까 제가 좀 동의할 수 없는데요. 사드나 보일러나 그 말을 한 이유는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 거냐 물어봤더니 일부에서 충청도에 배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윤석열 후보가 한 얘기는 아니었죠.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건 아니죠.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사드 배치에서 반대하는 분도 많고 이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 문재인 정부가 친북 친중이라고 자꾸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친북 친중이 아니고요. 우리의 이익에 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가 뭐 나빠지거나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관계가 악화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익주의로 가는 겁니다. 다만 한미 동맹이라는 군사 동맹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마지막 배치까지 완성했잖아요. 상주에다가 박근혜 정부 시작해서 그렇다고 하면 국민적 뭐 비판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려는 어떤 행동도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안보관을 두고 여야의 어떤 논점, 관점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뭐 이거 충분히 투표를 하는데 참고가 되셨을 거라 믿고요. 그럼 다음 마지막 저희가 양강호를 선택하는데 참고해야 할 사안 중에 마지막 꼽은 것은 논란의 배우자입니다. 이번 대선이 과거 선거와 달랐던 것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양강 후보들의 배우자가 공개 석상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걸 텐데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자신들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선 막판까지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두 배우자의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부부가 나란히 공식 선거 운동을 하고 투표하는 모습을 보였던 건 너무나 당연했던 어떤 역대 대선의 모습이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최재명 교수님, 예. 이런 대선 정말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죠. 양 후보의 배우자들이 다 논란이 돼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같이 투표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또 같이 있다 보면 또 질문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이제 투표 끝나고 나면 그 질문에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국민들도 상당히 실망했을 겁니다. 양측에 대해서 다 두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을 국민들이 볼 때 좀 너무 좀 이번 대선이 이렇게 비호감 대선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양측 다 국민 앞에 정말 부끄럽게 생각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선거 끝나고 나서 양측 배우자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다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수사나 조사도 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후보들의 이런 행동들은 이른바 배우자 리스크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후보의 배우자를 둘러싼 논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보면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 부인의 공무원 사적 비서 활용, 그리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약 대리 처방 의혹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의 경우에는요, 허위 경력 논란과 주가 조작 가담 의혹, 그리고 무속인과의 친분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런 논란들이요,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저는 처음에는 김건희 씨 리스크가 훨씬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막상막하였다. 그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원래 이제 투표를 하면 부부가 같이 이렇게 딱 그 사이좋게 그 투표함에 표를 넣는데 전혀 그런 모습 없이 따로따로 하는 거 정말 제가 반백년 살아봤지만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는 뭐 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력에 뭐 무속인 녹취록까지 나오고 도이치모터스까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법적인 문제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그런 문제이긴 했지만 그런데 김혜경 씨 논란은 공무원 사적 이용하고 약 대리 처방하고 법인카드 막 쓰고 하는 것들은 사실 뭐 의료법부터 뭐 그다음에 형법까지 명백한 규정 위반들도 많았고 또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분이다, 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던 것임에 반해서 김혜경 씨 관련해서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실망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두 분 중에 한 분이 영분이 되겠죠. 영분이 되셨을 때 그래도 국민들 앞에 자중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좀 궁금한 게 대통령은 형사소출 받지 않지만 사실 영부인은 뭐 형사소출 받지 않는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나중에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 뭐 형사 책임을 져야 되거나 혹은 또 김건희 씨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형사 책임을 져야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일반 국민하고 똑같이 그렇게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영부인이 그 형사 법정에 서게 되는 일도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사실 저는 그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배우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제는 배사무관의 인사권이 바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 본인 리스크로 보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워낙 가까운 사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 결정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주로 공무에 관련된 일을 도와줬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좀 넘어서서 사적 관계에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제가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확하게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사과하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그렇게 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제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뭐 김지은 씨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공인의 아내도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4가지 기준을 통해 두 후보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은 분들께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